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기루를 아시나요? 실제로 맞닥뜨리면 정말 신기한 현상 중 하나가 신기루입니다. 고등학교도 저는 그걸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정말 여행을 좋아했습니다. 사주에 물 건너 다니는 일이 많아야 목숨줄 길게 느리고 평화롭게 산다더니 그걸 알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말 여행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들 다 패키지 갈 때 혼자 거지처럼 방랑하며 배낭 여행을 했고 지금에서야 유행인 한 달살이 같은 것도 저는 이미 젊은 시절에 다 해봤습니다. 그냥 정처 없이 배낭 메고 국도길 걷고 시골길 걷다가 마음에 들면 근처 부동산에서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집을 물어봐서 살곤 했거든요. 뭐 벌써 20년도 더 전의 일이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겠지요. 그때만 해도 시골 경로당에서 그냥 재워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젊은 사람이 걸어서 여행하는 거 신통하다고 어르신들이 닭도 잡아 끓여주시고 그랬으니까요. 그 많은 여행 중에 제가 가장 잊지 못할 여행은 아부다비라는 곳의 아늑한 사막입니다. 40도를 훌쩍 넘어 온도는 거의 50도 가까이 올라가 있고 공기 중에 수분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입을 살짝만 벌려도 마치 건식 사우나에 있는 것 같았죠. 눈속 물기마저 날아갈 듯 뻑뻑해져 올 무렵 저는 큰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이드에게 이 사막에 저 큰 호수가 있는 게 신기하다고 저기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본 그게 바로 신기루라고. 아무리 봐도 호수여서 벅벅 우기며 낙타를 타고 한참을 갔는데 가이드의 말대로 그곳에 호수는 없고 그저 아지랑이처럼 열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막에 온 사람들이 왜 죽는 줄 알아? 신기루에 홀려서 희망을 가지고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 그러니까 신기루에 홀리면 안 돼.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게 실제로는 없다는 사실에 신기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게 역마살이 있기는 한 모양인지 뒤늦게 정신 차리고 졸업한 후 취직한 회사에서도 저는 지겨울 정도로 출장을 다녔습니다.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외국에 있었나 봐요. 저희 회사가 세계 곳곳에 공장을 만들어서 서로 연계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중국 청도에는 버클 공장이 있고 광주에는 끈 공장이 있는데 원단 공장은 리투아니아에 있는 식입니다. 이 세 개를 조합해서 봉제하는 곳은 인도네시아, 디자인을 해서 발주하는 곳은 일본,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게다가 한 품목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을 다루다 보니 이들 사이를 오가며 조율하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 거의 이 나라 저 나라를 메뚜기처럼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 타는 걸 좋아했는데 입사한 지 2년 만에 비행기나 공항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지더라고요. 그 즈음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중국에 있는 저희 회사 직영 공장의 통역사였어요. 처음에는 중국 출신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보다 1년 먼저 입사, 중국으로 파견을 나간 상태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어렸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경력은 저보다 훨씬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선배님이었습니다. 선배님으로 한 1년 정도 지내다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다시 이름 대신 애칭 대신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기까지 3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처음 결혼하고도 몇 달은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 정도 중국어 할 줄 알고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니 한국으로 들어와 다른 회사 다니라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지 딱 1년만 중국에서 더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그만두거나 한국으로 들어올 줄 알았던 회사 사람들도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오죽하면 현지 공장장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처우가 별로 좋은 편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굳이 있으려고 하는 이유를 자기도 모르겠다고 말이죠. 어쨌거나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아내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존중해줘야죠. 아내는 중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다 보니 이게 연애가 몹시 애틋해지더라고요. 시간이 될 때마다 중국으로 가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평생 역마살이 있다며 노마드처럼 자유롭게 살 줄 알았더니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달라질 줄 몰랐다고 저를 엄청 놀려대더라고요.
저는 아내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아내한테 결혼하자고 했을 때 거절당했었어요. 잘 사귀다가 갑자기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엄청 충격받고 놀랐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저는 더더욱 아내와 빨리 결혼을 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나 고아야. 말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고아라고 처음부터 말하기도 애매하고 말할 기회를 놓쳤어. 뭐라고? 아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 고아라니까. 괜찮아? 당신이 고아인 거랑 결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아니, 그래도 부모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여기저기 여행 다닐 때부터 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버리신 분들이야. 일단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실걸.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한 곳에 정착할 마음을 먹었다는 걸 아는 순간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은인이야, 은인. 결혼하자. 내가 가족이 돼줄게. 그렇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한테 아내는 몹시 고마워했고 자기가 중국에 계속 있어서 저희 부모님에게 며느리 노릇 못하는 것도 많이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생각대로 처음에는 아내가 고아라는 사실에 조금 놀라셨지만 꼭 아내를 만나보고는 안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방랑자 같은 마음을 버리고 아내와 함께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셨죠. 앞으로 저희 부부가 사는 방식에 대해 일절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하시며 결혼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둘 다 거창한 결혼식 원하지 않아서 작고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만 결혼 후에도 당분간 아내는 중국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공장장님은 대체 인력을 빠르게 구해 아내를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하셨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반대했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중국과 한국을 반반쯤 오갈 때였고 다른 사람들이 주말 부부 하는 거와 다름없다면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아이가 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조금 노린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까지 갖고 나면 아내가 더 이상 중국에 머물러 있겠다고 고집 피우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아이가 생기자 아내는 한국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저래 아쉬운 게 많아 보였지만 그래도 아이는 한국에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둘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저희는 비로소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아내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했죠. 비록 저 혼자 동분서주 바쁘게 돈을 벌긴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에 아내가 있고 아이도 있는 꿈의 가정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평생 밖으로만 떠돌다가 처음으로 안정이라는 걸 느끼는 나날이었습니다. 아이는 몹시 귀여운 딸이었어요. 아내를 꼭 닮아서 눈매가 붓으로 그린 듯 수려하고 저를 닮아서 콧대가 높은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매일 아침 집에 아이와 함께 있는 아내가 어찌나 부러운지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육아휴직해서 당분간 아이 내가 키울 테니 네가 나가서 일 좀 하라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결혼 전에는 집에만 들어오면 갑갑증이 몰려와서 사실 비행기 타고 내려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되돌아 나가 다시 공항 가서 아무데나 비행기표 끊어 탄 적도 있거든요. 좁아터진 골방에 있더라도 거기가 집이 아니면 편했고 아무리 넓고 쾌적해도 집이면 답답했습니다. 정말로 뭐가 쉬어도 단단히 쉬운 나날이었던 거죠. 그렇게 집이 싫었던 저였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가 생긴 후부터는 자석처럼 집에 미친 듯이 끌렸습니다. 마치 외부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도 절대적 총량이 있는 것처럼 그동안의 집 밖 떠돌이 생활을 메꾸기라도 하려는 듯 최선을 다해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10살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정말 아주 사소한 말다툼조차 없었어요. 고맙게도 결혼 전부터 제가 하는 일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던 아내는 제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게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다못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조차 저한테 한번 부탁한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하겠다며 그냥 쉬라고 아이 앞에 저를 앉혀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한테 장가 잘 갔느니 어디서 그런 복덩이 여자를 만났냐느니 그게 바로 진정한 내조라며 사람들의 부러움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저한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말도 없이 자꾸만 혼자서 깊은 고민에 빠진 채 멍하게 있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오랜 시간 알아왔는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도는 저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 아무리 물어봐도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뿐이었어요. 이게 참 같이 사는 사람이 무언가 한숨 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보자니 마음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캐 묻는다고 해서 대답해 줄 것도 아닌 듯해서 그냥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아내가 딸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딸이랑 어디 놀러 간 줄 알았습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출근하고 나면 아이랑 집에만 있기가 힘드니까 아이 데리고 당일치기 여행 같은 거 훌쩍 다녀오곤 했기에 그냥 오늘도 그래서 좀 늦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아무리 늦어도 저녁 9시를 넘기지 않으니 전화가 없어도 일단 저녁 8시 언저리까지는 기다렸습니다. 보통 아내가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아이에게 집중하느라 전화기도 진동으로 해놓고 잘 안 받는 거 익히 알고 있었기에 필요하면 전화하겠거니 라고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게 9시가 넘어가니까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그리고 그제야 저는 뭔가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도 아니고 통화 중도 아니고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없는 번호라고 나오지? 라는 생각에 자꾸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단축 번호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잘못 걸리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번호라고 나오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대로 번호를 꾹꾹 눌러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두방망이지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는 생각에 경찰서로 뛰어갔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하니까 성인이 사라진 건 일정 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를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남편이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고 하니까 그냥 부부싸움 하거나 가정 불화로 인해 혹은 제가 폭력을 휘둘러서 아내가 몸을 피한 게 아닌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워낙 그런 사람이 많으니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이 급해지니 발만 동동 굴리게 되고 속이 답답해져 오더라고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내와 딸 생각에 정말 미칠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제로도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경찰에서는 실종 신고를 받아줬지만 아내가 핸드폰을 끈 것도 아니고 아예 해지를 해버린 상태라 위치 추적이며 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나타났다가 그냥 훅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실감, 그리고 아내를 제대로 몰랐다는 후회, 모든 것이 저를 휘감아 자잘로 질질 끌고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아무도 제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다들 일단 기다려보라는 말만 할 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제 가족을 찾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그 누구보다 잘하고 그동안 아내에 대해서 몰랐던 것 샅샅이 알아내서 어떡하든 아내를 찾아내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제 스스로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오르더라고요. 저 진짜 아는 게 없었습니다. 고아라는 말만 듣고 그런가 보다 했지 한 번을 제대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자라온 곳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결혼 생활 10년 동안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나마 연애 때 아내가 자기 얘기를 했던 걸 들은 기억이 가물가물 바람결에 날아가듯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안 돌아가는 머리를 끙끙거리며 굴려 아내가 했던 얘기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저는 아내가 성당을 다니고 있었고 그 성당을 다녔던 이유가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아그네스라고 불렸던 것까지 기억해냈죠. 아주 망망대해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아주 약한 부표 하나 잡은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냐 싶어 그걸 단초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아내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다시 한번 의아하게 놀란 건 아내가 사라진 후 알게 된 사실, 바로 집에 있던 아내의 물건도 이미 다 정리된 후였다는 겁니다. 사실 회사 일하면서 집에 있는 앨범이며 살림들을 매번 퇴근하고 와서 뒤집어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저도 몰랐죠. 그런데 아내가 사라진 후 혹시 단초될 만한 게 있나 싶어 집을 뒤졌는데 저희 결혼사진, 아이 돌사진,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찍은 사진, 정말 모든 사진들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마치 작정하고 흔적을 없애기라도 한 듯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제가 연애할 때 출장 다니면서 들고 다녔던 수첩, 그 수첩에 끼워져 있던 젊은 시절의 아내 사진과 아이의 2살 무렵 저희 세 식구가 함께 찍었던 사진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수첩에 그 사진이 들어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만약에 그것마저 없앴으면 저는 진짜 신기루가 제 인생에 스며던 것이 아닐까 하고 제 스스로를 의심했을 거예요. 실제로 나타난 적이 없는데 아내와 함께 아이까지 낳고 살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었나 멍해졌을 겁니다. 마치 구운몽처럼 말이죠. 다행히 사진에 남아있는 아내와 아이가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더라고요. 신기루가 아닌 현실이었던 게 확실한 거죠. 그 사진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며 아내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을 훌쩍 아내와 아이의 행방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포기해야 하나 눈물과 한숨이 함께 몰려올 때쯤 저에게 아주 가느다란 동아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한 수녀원이었는데 거기는 예배를 드리거나 미사를 드리는 곳은 아니고 은퇴하신 수녀님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보육원도 없고 그냥 수녀님들만 나이 드신 채 모여 계신 곳이라 크게 기대 안 하고 찾아갔는데 거기에 계신 나이 든 수녀 한 분이 사진을 보고 고개를 갸웃갸웃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모를 이름 하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의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꾸만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더니 너무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쪽이 말한 그 이름이 얘랑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걔는 죽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죽었다니요. 제 아내는 살아서 저랑 결혼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파주에 있는 한 보육원에 잠시 있었어요. 아주 잠깐 있던 거라 담당했던 애들이 많지는 않아서 거의 기억을 하거든요. 당시에 또래 여자애 둘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 보육원에 들어왔었어요. 보육원이 있는 수녀원에 계신 적이 있군요. 그러면 이 이름이 기억나시는 거예요? 고개를 갸웃갸웃하며 수녀님이 들려주신 얘기는 너무나 어이없고 이상한 얘기였지만 제가 아내의 행방을 찾으면서 처음 얻은 단서였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잘못되고 할머니랑 살다가 들어온 애가 하나 있었고 사업하시던 부모님이 갑작스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잠시 맡겨진 아이가 있었거든요. 지금 찾으시는 분 이름은 사업하는 부모님 딸인데 걔는 몇 년 전에 죽었는데. 혼란스러워하시는 수녀님에게 제가 한번 잘 알아볼 테니 세상을 떠났다는 그 사람의 가족 혹은 지인이라도 연결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수녀님은 좀 곤란한 얼굴을 하셨지만 제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 어디론가 전화를 해서 몇 마디 나누고는 제게 번호를 하나 주셨습니다. 사실 제 기억도 오래돼서 걔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만 그 부모님이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감사 인사하러 오신 적은 있거든요. 자기 딸 어릴 때 여기 맡겨둔 그 시간이 가장 인생에서 슬픈 때였는데 그래도 우리 덕에 아이가 잘 컸다고 감사하다고 그때 받아둔 번호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수녀님 말씀은 제 아내인 김기란이 이미 세상을 떠난 이 집 딸이라는 거죠? 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받아요. 아마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손에 번호를 하나 쥐기는 했지만 그게 동아줄이 될지
녹아 흐트러지는 종이건이 될지는 일단 전화를 해보기 전에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수녀님에게 번호를 받아서 나오는 길 심호흡을 크게 하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 한 남자가 받더라고요. 저기 혹시 이 번호를 언제부터 쓰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까 어떤 여자분도 전화를 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시죠? 이 번호가 뭐 잘못되었나요? 이 번호를 쓰시던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빠가 쓰시던 번호인데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작은 아빠요? 저기 혹시 그러면 김기란 씨라고 아세요? 기란이요? 기란이를 왜 찾아요? 누구시죠? 제가 김기란 씨 남편입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사람 놀려요? 너 누구야? 누군데 이런 전화를 하는 거야? 아내의 사촌이라는 그 사람은 제가 아내의 이름을 대고 사람을 찾자 버럭 성을 내며 누구냐고 캐묻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남편이고 우리 사이에 딸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할 뿐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슨 보이스피싱 취급을 하면서 저를 고소하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그래도 전화를 그냥 끊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 수 있었으니까요. 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만나보고 제가 이상한 사람이면 그때 바로 경찰에 저를 넘기시면 되잖아요. 네? 처음에는 너무 어이없어 하던 그 사촌이란 사람도 제가 너무 간절하고 애가 타서 말을 하니까 조금 누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반신반의, 의심 가득한 그분께 지금 당장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고 바로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역시나 두 눈에 불신을 가득 담은 남자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진짜 김기란 씨랑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없어져서 찾고 있는데 아니, 기란이는 연락이 끊긴 지 수십 년이 넘었어요. 딸 행방을 몰라 작은 아버지랑 작은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정말 깊은 한을 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기란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남편이라고 하면 제가 믿겠습니까? 저는 결혼사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을 그 사람 앞에 들이밀며 아내가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갸웃하며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던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워낙 어릴 때 보고 못 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은 아버지 어머니랑 닮은 구석이 없어 보이는데 미안합니다. 그쪽이 하는 얘기를 다 믿을 수도 없기는 하지만 일단 이 얼굴은 기란이가 아닌 것 같아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하게 꼬인 비밀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안개 속에 쌓인 것처럼 암담하기만 한 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별다른 수확은 없었지만 몇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김기란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내와 함께 고아원에 잠깐 머물렀던 진짜 김기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죽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체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던 건지, 고아는 맞는 건지, 내가 알고 있는 것 중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너무나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를 처음 만났던 회사의 공장장님이 생각났습니다. 중국 사람인 그 공장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아내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었거든요. 무작정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내를 찾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공장장님은 그대로였습니다. 저한테 결혼 생활은 좋냐, 괜찮냐 물어보시길래 사실 그것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며 아내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을 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뜬금없는 제 부탁에 공장장님은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아이, 결혼까지 안 마당해? 아이, 지금 와서 네 아내에 대한 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알아요, 저 이상한 거.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름부터 뭔가 이상해요. 아내 이름 김기란 맞아요? 아이, 김기란? 아이, 김기란이 이름이야. 그냥 네가 걔를 부르는 애칭 같은 거 아니었어? 애칭이라뇨? 한국어를 잘 모르는 공장장님은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기란아 기란아 하고 부르는 걸 듣고 아내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아내를 기란이라고 부르냐고 말이죠. 그때 아내의 대답은 제가 아내를 부르는 애칭이 기란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름이 아닌 애칭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질문 없이 넘어가셨던 거죠. 걔 이름 소영이잖아. 아이 박소영. 그게 아내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공장장님이 어색한 발음으로 소영 하시길래 저 역시도 그냥 그게 중국어로 뭔가 아내를 부르는 별도의 호칭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이름이었어요? 그냥 공장장님이 부른 호칭 아니고요? 이름 맞아요? 확실해요? 어이, 맞아. 걔가 나한테 알려준 이름이 박소영이요. 그거를 내가 그냥 중국 발음으로 부른 거지. 그러니까 김기란이 아니고 박소영이라는 거죠. 공장장님의 말씀에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는 항상 중국어로 중국어 직책을 부르곤 했거든요. 저한테 어찌나 거리를 두는지 이름 물어보고 그 이름이 뭔지 묻는 데만도 3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이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이라 본사에서도 아는 정보가 별로 없었거든요. 급여도 중국에서 나가고 인적 관리도 중국 쪽 회사에서 하고 있으니 한국 회사에서는 사실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몇 개월 뒤에 아내가 자기 이름은 김기란이라고 얘기했으니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아내 이름이 김기란이었거니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 공장장님은 저한테 아내 이름이 박소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장장님은 서류를 뒤져 제 아내의 입사 지원서를 꺼내서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의 사진과 함께 영어로 박소영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더라고요. 아내의 행방을 찾으면서 처음으로 막닥뜨린 제대로 된 아내의 정보였습니다. 공장장님께 여쭤봤어요. 대체 아내가 언제 중국을 왔는지 알고 있냐? 그리고 중국에서 어떻게 일을 하게 된 건지 알고 있냐? 혹시 아내와 친했던 사람이 있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랬더니 공장장님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한참 생각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친구랑 같이 중국으로 공부하러 왔다고 했어. 그런데 그 친구가 뭐랄까 썩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 이 나쁜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려 다녔고 이 마작판에서 늘 돈을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소영이 한동안 그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잘못됐다. 이제 그 친구랑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냥 그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때부터 소영씨가 엄청 행복해졌어. 뭐랄까, 이 고민하던 게 해결된 그런 사람의 모습이랄까. 혹시 그 친구 이름이 김기란이었나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그 친구에 대해서는 그냥 나쁜 년, 기생충 같은 거 이런 표현만 했으니까 친구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 혹시 그러면 아내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거야 알지. 우리 회사랑 연결되어 있는 어학당이 하나 있거든. 거길 다녔으니까. 잠깐만. 여기 있어. 주소. 그리고 내가 거기 담당하는 선생님하고도 전화를 해둘 테니까 거기 한번 가봐. 공장장님은 감사하게도 저한테 아내와 그 친구가 다녔다는 어학당의 주소를 주셨습니다. 바로 찾아갔죠. 어학당 담당 선생님은 안 그래도 공장장님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저한테 커다란 학적부 같은 걸 하나 갖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곳에는 정말 김기란과 박소영 두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기란이라는 이름과 함께 붙어있는 사진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소영이라는 이름 위에 붙은 사진은 뛰어가다 흘깃 봐도 영락없는 아내였죠. 아내가 김기란이 아닌 박소영이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는 한 번도 제가 아내에게서 듣지 못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처음에 어학당에 입학할 때 아내와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공주와 시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이였대요. 제 아내가 시녀고 진짜 김기란, 즉 아내가 이름을 빌려온 그 여자가 공주였던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제 아내와는 달리 그 여자는 맨날 놀고 술 마시고 마작하는 게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어학원에서도 뭔가 골 아프고 힘든 사람이어서 몇 번이고 내보내려 했지만 딱히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약간 알턴이 그냥 두듯 보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몹시도 홀가분한 얼굴로 학교를 와서는 친구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가게 됐다고 이제 더 이상 학원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학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냈던 돈도 돌려줘야 하고 뭔가 절차가 필요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제 아내가 자기가 다 연락했고
돈은 돌려줄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며 앞장서서 다 수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학원 원장님은 어깨를 으쓱하며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굳이 환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학생이 더 이상 학원을 나오지 않겠다고 한 거니까 그 이상 뭔가 물어보진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 지금 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저희 원칙상...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들이 박소영이라고 알고 있는 이 여자가 김기란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행방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그래요? 참 미안하네요. 왜 자기 친구 이름을 썼지? 아니, 그것도 엄청 싫어하고 안 좋아하던 그런 사람인데, 사실 이 어학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 갔겠어요. 그런데 제가 딱 김기란, 박소영 기억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봉건시대 계급사회처럼 한 사람은 너무나 강하게 사람을 부려먹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굽신거리며 하라는 거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굽신거리던 사람이 굳이 자기를 하녀처럼 부려먹던 친구 이름을 썼다고요. 왜죠?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역시도 의문이 커지기만 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그 이상 알아낼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흥신소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마르는 느낌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대체 아내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름쯤 지났을 무렵 흥신소에서 저에게 몹시 새로운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흥신소에서 제가 들은 얘기는 좀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저희가 중국에서도 중국에서의 아내분 행방, 즉 박소영 씨 행방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명의를 도용하신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명의를 도용했다고요? 네, 그 어학원 다닐 무렵 기록인데요. 어학원에서 김기란 씨가 더 이상 어학원을 나오지 않은 시점부터 근 4, 5년 정도 계속 김기란 씨 통장으로 한국에서 입금된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박소영 씨가 다 빼서 쓰셨더라고요. 본인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도 있고 카드를 쓰고 다닌 기록도 있고요. 아니, 그러면 자기 친구가 없어졌는데 계속 친구가 옆에 있는 것처럼 그 돈을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김기란 씨인 척했던 거겠지요. 김기란 씨를 어떻게 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걸 알고도 모른 척 했거나, 중요한 건 김기란 씨의 행적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는 겁니다. 흥신소의 말을 듣고 머리가 아득해져 왔습니다. 제가 아는 아내 역시 돈 욕심이 있고 갖고 싶은 게 많고 약간의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런 식으로 나쁜 짓을 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흥신소의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걸 수습하지 않고 자기가 그 친구인 양 신분을 빼앗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멍하게 듣고 있자 흥신소에서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딸이 계속 중국에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딸이 귀국하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유산은 딸한테 갔겠죠. 유산을 받은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흥신소에서 말해준 그 시기는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고 막 회사를 그만뒀을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자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저 사실 아내가 고아이기도 하고 혼자 고군분투 애쓰고 살아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혼수 같은 거 아내한테 요구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래도 결혼하는데 할 건 해야겠다면서 저희 부모님께 예단도 드리고 저한테 예물 시계도 하나 근사한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며 아내가 극구 고집을 피워서 예단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대체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걸 하나 싶었는데 흥신소 말을 들어보면 그즈음 아내가 자기 친구 부모님, 즉 김기란 씨의 유산을 가로챈 거였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한편 궁금해졌어요. 대체 그럼 아내는 어디로 사라진 건지, 왜 사라진 건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러자 흥신소에서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인데요.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김기란 씨가 살아계시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김기란 씨는 제 아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복잡해집니다.
선생님의 아내분은 어디 보자. 저희가 쭉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결혼하기 몇 년 전에 개명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분도 성함은 김기란이 맞고요. 제가 말하는 김기란 씨는 그 아내분의 친구분이었던 원래 김기란,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아내분께서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아예 이름을 김기란으로 개명을 한 거죠. 원래 성까지는 개명이 어려운데 뭐 어떻게 한 모양입니다. 아마 엄마 성을 알았다, 엄마 성을 따르겠다 하면서 서류를 꾸며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이름을 아예 김기란으로 개명을 했다는 거죠. 네, 개명을 완료하셨고 그 이름으로 혼인신고도 하셨네요. 그제야 제가 왜 아내의 옛날 이름을 몰랐는지 완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랑 사귀면서 아예 이름을 그 친구와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와 결혼할 무렵 아내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아내의 이름이 김기란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고, 그 이전, 저와 만나기 훨씬 이전 어린 시절의 아내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아내를 박소영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자기를 철저하게 숨겨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흥신소에서 저한테 주소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어떤 김기란 씨인지 몰라서 확인은 못했는데 두 김기란 중 한 분은 여기 살고 있습니다. 흥신소에서 준 주소는 한국의 지방 소도시 단란주점 주소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이 희번덕한 여자 하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김기란을 찾자 그 여자가 저한테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자기를 왜 찾냐고 물어보는데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김기란이라는 걸요. 그래서 제가 혹시 박소영 씨를 아냐, 박소영 씨를 찾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성을 버럭내며 그 미친 여자, 당장 내 눈앞에 데려오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그 여자가 꼭 미친 사람처럼 악을 쓰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기꾼 기집애, 나인 척 우리 엄마 아빠 유산 다 훔쳐간 사기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주 3대가 망하게 괴롭히고 저주할 거라고. 걔 딸도 있고 가족도 있더라. 내가 그 딸 인생까지 아주 알차게 망치려고.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저씨는 그년 왜 찾아? 당신도 사기당했어? 무슨 사이인데? 순간 제가 남편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나도 좀 사기를 당한 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좀 찾아야 할 것 같다라고 얼버무렸죠. 그랬더니 저한테 번호를 하나 주면서 그 여자 찾으면 연락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내가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자취를 감췄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 진짜 김기란이 나타나면서 자기가 했던 잘못이 낱낱이 밝혀지고 딸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 일단 데리고 도망간 게 아닌가 짐작을 한 거죠. 그 짐작과 함께 흥신소에 다시 한번 아내의 행방을 의뢰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의 이름과 정보로는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 딸의 정보를 주고 그 딸을 찾아달라고 했죠. 딸이 있는 곳에 아내가 있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열흘 정도 후에 흥신소에서는 서해에 있는 한 섬에 얼마 전에 들어온 아이와 엄마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제 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배를 2번이나 갈아타고 들어간 그 섬에서 저는 몇 개월 만에 아내와 제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아내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왔어? 나를 어떻게 찾은 거야? 내가 왜 못 찾아? 나 다 알고 왔어. 당신 원래 이름 박소영이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내가 갑자기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말이죠. 아내가 털어놓은 자초지정은 이랬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가진 친구가 감사한 거 모르고 흥청망청 돈을 쓸 때 자기는 한 푼 두 푼 모아 애써 삶을 유지하는 게 너무 구실스러웠대요. 나도 인생 역전이라는 거 해보고 싶었어. 그러다가 잘못된 생각을 한 거야. 얘는 약에 취해서 며칠째 계속 도박판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얘 통장으로는 계속 학비가 들어오고 용돈이 들어오더라고. 그거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몰래 뺏어 쓰는데도 걔는 알지도 못하더라. 그렇게 쭉 기란이 돈을 빼서 쓰는 삶이 이어지다가 당신을 만나게 됐어. 처음에는 피했지. 근데 점점 당신이 좋아지고 서로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얘네 부모님이
두 분 다 위중하시다는 걸 알게 됐어. 아내는 그 부모님을 찾아가 지극정성으로 2달 넘게 돌봤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란이가 중국에서 잘하고 있다고 2분 소식 듣고 오지 못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대신 자기 보낸 거라고 2사람의 마음을 위로했대요. 정신이 혼미한데다 딱히 다른 친척도 자식도 없던 2사람은 자기 딸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자기들보다 더 환하게 자식을 알고 있는 제 아내를 철석같이 믿으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기란이의 좋은 자매가 되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양녀로 입양까지 하셨더라고요. 박소영에서 김소영으로 다시 김기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아내는 원래 김기란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가로챈 거였습니다. 그제 어떻게 개명을 하게 되었는지 손쉽게 유산을 가로챌 수 있었는지 전부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 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돌아가신 후에 꽤 많은 유산을 남기셨다는 걸 알게 됐어. 사실 나랑 얘랑 생긴 것도 비슷해서 우리 예전에 고아원에 같이 있을 때도 수녀님이 맨날 헷갈리실 정도였거든. 중국으로 변호사가 찾아왔는데 나를 보고 그냥 기란이라고 믿더라고. 왜냐면 내가 기란이 신분증도 가지고 있고 기란이 명의로 된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호적에도 제대로 이름 올라와 있고. 그때 기란이인 척하고 유산 받았어. 그리고 무서워서 당신이랑 결혼하고 중국에 더 숨어 있었어. 그러다 아이가 생겨서 한국으로 온 거야. 중국에 그 친구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면 한국에 있는 게 더 안전했던 거 아니야? 아니, 걔는 늘 약에 찌들어 있고 도박판에서 움직이지 않는 아이였으니까. 아마 자기 통장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없어진 것도 몇 년 뒤에나 알았을걸? 오히려 한국에는 기란이 부모님을 아는 사람도 많고 걔도 남은 인맥이 있으니까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집에만 있겠다고 한 거였어? 응. 숨어 살다 보면 언젠가 기란이가 나타나더라도 빨리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얼마 전에 기란이가 날 찾았어. 돈 다 떨어지니 부모님이 그제야 생각났나 봐. 그러다가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내가 양녀로 들어가서 재산 받은 것도. 자기 부모 유산 당장 돌려내고 자기한테 보상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펄펄 뛰더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일단 도망쳤어.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일단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큰 죄를 저지른 건 맞고 세상 모두가 아내에게 손가락질할 일을 한 것도 맞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한 명 정도는 아내를 감싸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여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죠. 아내를 안고 한참 도닥이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저지른 건 큰 범죄야. 우리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죗값 치러야 돼. 그 사람한테 갚을 거 다 갚고 우리 빈손으로 새로 시작하자. 경찰서 가서 자수하자. 나 무서워. 감옥 가면 어떡해. 감옥 갈 일 했으면 감옥을 가야지. 난 최선을 다해서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 잘 키울게. 거짓말이 거짓말을 만들고 숨기던 게 계속 커져서 이어졌던 거, 그 시작이 잘못됐던 거야. 다 반성하고 죗값 치르자. 제 설득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지른 죄의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이었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훌쩍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생판 남인 상태에서 유산을 가로챈 것도 아니고 양녀로 입양된 상태에서 받은 것이라 기껏해야 유산 유류분 신청을 하면 그 정도 나눠주는 걸로 정리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갈취한 건 사실이니까 최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도 참 복잡하게 된 게 그 친구 기란 씨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몰래 약을 유통하고 직접 사용했다는 정황이 발견돼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자기 죗값을 받겠다고 기란 씨의 행방을 경찰에 알린 건데 그게 또 다른 의미의 범죄 제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행했던 명의도용, 카드 사용 등은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애매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아내는 감옥에 가는 건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떨어지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했죠.
그렇게 아내는 다시 제게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찾아 돈도 받아내고 복수도 할 거라고 씩씩거렸던 기란 씨는 중국 조직과도 얽혀 있던 것이 있어서 꽤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시는 중국에 입국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에게 몸을 다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지요. 어쩌면 가장 안전한 곳이 감옥일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되어 복수는커녕 본인 신변 걱정을 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기란 씨가 처벌을 다 받고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든 아내가 잘못한 걸 보상하자고 말이죠. 법이 비록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는 했지만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우리 아이한테 떳떳한 엄마이고 싶어. 그걸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어. 나 정말 열심히 살아서 기란이한테 갚을 수 있는 거 다 갚을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나도 최대한 도울게. 지난 몇 달간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아내와 딸을 찾은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김기란이건 박소영이건 제 아내가 다시는 제 옆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지난 몇 달 저는 아주 짙은 신기루 안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고 저는 아내에게 각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제게 말없이 자취를 감추는 건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내가 정말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거든. 그런데 이번처럼 사라진 당신을 찾는 건 이제 2번 다시 못할 것 같아. 나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 알았어? 제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간 있었던 모든 사정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 2명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른 여자랑 계속 살 수 있냐고요? 제 대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신비로운 신기루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막연한 행복을 준 존재가 아니라 제가 든든하게 버티고 살 수 있는, 그러고 싶은 힘을 준 든든한 존재가 바로 아내라고. 그런 아내이기에 상체기가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과거가 흉흉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을 함께 꾸려나갈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다들 얘기를 들으면 사랑꾼 나셨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젓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만큼이나 아내도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저는 아내의 흠을 최선을 다해 감싸주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부부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